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해보시죠. 2월의 마지막 날이자 3.1절 연휴를 앞둔 우리 증시, 사실 오늘 이렇다 할 주도 섹터가 없었습니다. 이제 좀 재미없고 어렵고 이제 힘든 시장이었었는데 숨고르기를 이어가는 시장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3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망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든든한 목요일 경주마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오늘은 2월 달 한번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월을 또 어떻게 될지 같이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 달 뭔가 사실 방향성 자체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1월 달에 한번 크게 내려꽂고 나서 2월 달에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뭔가 방향성 자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2월 한 달 증시를 어떻게 보는지 일단 우리 이상로 파트너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2월 달에 바닥을 형성하고 좀 반등이 강하게 형성됐던 쪽이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이제 화학 업종에 대한 반등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던 부분이 존재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형주단 안에서도 이제 저PBR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도 2월 달에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정폭이 좀 나타나긴 했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모습을 본다면 저가를 다지고 난 다음에 강하게 뽑아내는 그런 폭의 움직임들이 크게 나타났다는 부분이었고, 뭐니 해도 지금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총평을 한번 해본다면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이제 HBM 반도체 관련된 섹터군들에 대한 상승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군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또 다시 컨텐츠에 대한 파묘에 대한 인기를 업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양상들도 보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저출산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세, 그리고 벤처 투자 회사들에 대한 비트코인 상승에 의한 이제 간접 효과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 아니었나. 그만큼 개별주 춘추 전국 시대,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개별주 춘추전국 시대면 우리 개인 투자들이 참 매일매일 적응하기가 참 힘든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과연 3월 달 어떻게 될지 3월 달 얘기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더라고요. 이번에 똑같은 질문 우리 이영훈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올드보이의 귀환. 네, 일단 그 저 PBR주로 특징되는 이제 이른바 전통의 아재 주식들이 굉장히 강하게 특히 정부의 이제 밸류 프로그램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상승을 했던 걸 갖다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HBM 관련돼 가지고 관련돼 있는 주식들 하이닉스 향으로 연결돼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움직였었다는 거. 그리고 보면은 방산주들이 뒤늦게 이제 수은법 개정안 얘기 나오면서 이제 한 차례 또 시세를 좀 분출해 줬던 거.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들이 그동안 계속 안 좋다가 이제 양극재들의 수출 데이터들이 좀 좋게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바닥에서 좀 이제 바닥을 좀 다져주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실 수 있고, 하나 더 있네요. 알테오젠으로 특징해가지고 이제 바이오 주식들 이런 쪽이 또 한번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2월 한 달은 가만히 놓고 보면은 저거 좋아 보인다 해서 쫓아가면은 수익을 못 내고, 오히려 내가 길목을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은 진득하게 자리를 지켰던 경우에는 좀 수익을 좀 가져가는 그런 한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2월은 확실히 이제 좀 자리를 지키고 지나가는 어떤 수익을 좀 바라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손석구 평론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오름폭만 보면 역대급으로 꼽힐 정도로 강했지만 좀 체감이 안 됐던 부분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스닥 안에서 시총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였기 때문에 아마 개인 입장에서는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보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올해 2월까지 보면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수급이 우리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수급의 주력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주 수급 대상이었다면 그 자체가 하이닉스, 그러니까 HBM이나 AI와 관련된 반도체 쪽으로 수급 대상 중심이 좀 바뀌었다. 그리고 자동차주라든지 저PBR 관련 주들로 수급 대상이 바뀌면서 수급 주체와 어떤 그 대상들이 좀 바뀌어가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주변에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내가 가진 것 빼고 다 올랐다. 사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사실 체감을 못했다라는 게 바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일단 2월은 확실히 쉽지 않았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밸류 프로그램부터 이제 M7의 지각 변동,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의 어떤 축소까지 사실 되게 다사다난했던 2월의 마지막 날이 오늘인데, 우리 패널분들 그러면은 이제 2월을 딛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3월에 들어가는데 3월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이상로 파트너님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개별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장 폐지의 계절이 또 돌아왔기 때문에 우선 이런 상장 폐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반드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3월달 하면 이제 3월달, 8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테마의 계절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만큼 뭔가에 대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3월 달이 될 때가 많은데, 보면 현재 정부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이런 저PBR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최종안은 아직까지도 협의 중인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군불대듯이 이슈를 하나씩 재료를 만들어낸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저PBR주들의 일부 반등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에서 상당한 개별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런 개별주들이 성장주 기반의 개별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감안해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여전히 경기에 대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최근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제 생성형 AI라든지 또는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3월 달에도 좀 더 이어지면서 이런 성장주에 대한 순환매가 더욱더 빠르게 돌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장주의 빠른 순환매 속에서 어쨌든 저PBR 기업이 또 3월 달에도 여전히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이영훈 이사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순환매 쪽으로 이제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제 그 저PBR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이제 발표됐던 게 주로 컨설팅 수준의 이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실망을 했었던 반면에, 감독원장께서 또 이제 다시 그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저 밸류업 프로그램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기업체들은 퇴출도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그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붐업이 됐었고,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 밸류업 프로그램 여부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가지고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주가가 괜찮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월 역시도 비슷한 흐름이 연출이 될 것 같고요. 3월에는 그 지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3월 달에 성장주 쪽에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오히려 한번 기회를 좀 찾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일단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리튬 가격이 오늘까지 해서 이제 연 8일째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이 전통적으로 겨울이 비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겨울에 바닥을 찍고 이제 여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가격이 회복이 되는 측면도 있고, 1월 수출 데이터 1월 달에 그 전기차 판매량을 글로벌로 보게 되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물론 중국 때문에 좀 버퍼가 있긴 하지만 61% 정도 성장한 걸로 나오고요. 2월도 지금 예상하기에는 30%대 성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쪽 2차 전지 쪽에서도 반등의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3월 달까지 좀 싸게 사놓으시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방사론을 수원법 통과돼서 세론이 나오면 그거 역시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성장주와 함께 3월 달도 어쨌든 이제 좀 순환매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투자할 종목들을 좀 잘 고르시고, 앞에서 이제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길목을 좀 지키고 있는 게 필요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손석업 평론가님 3월 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증시 대기 자금이 꽤 늘었다라는 저의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자금이 어디로 갈지를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는 저PBR주, 그러니까 즉 그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판단은 다시 일어날 것 같아요. 예전이 무조건 저PBR이라는 업종으로 묶인데 이제 무조건 들어갔다면 이제는 옥석을 좀 가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거기에 대해서 최근 흐름을 꼽자면 예를 들면 자동차주라든지 뭐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지만 배당 매력도 여전히 있고 PBR도 여전히 낮다라는 판단하에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자동차주의 최근 흐름 모습이고, 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나 저 PBR이 사실 증시 부양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증권주에 대한 매수세도 최근에 심상찮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같은 저 PBR 주 안에서도 종목별로 좀 따로따로 떼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수급 주체에서 밀려나 있던 삼성전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사실 이제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모멘텀은 AI와 관련된 HBM 모멘텀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잃었다면, 최근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럼 이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3월부터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얼마나 수요가 살아나느냐, 그리고 감산을 통한 효과, 그리고 삼성전자가 감산을 실제 멈췄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삼성전자로 수급이 다시 몰릴 것이냐, 이 부분을 다음 포인트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된 PC 물가라든지 다음 주 고용 지표에 따라서 미국 연준의 스케줄에 대한 미세한 조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자동차주에 대한 또 말씀을 또 좋게 해주셨고요. 근데 자동차들 뭐 우리 항상 이영훈 이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동차주에 대한 부분 여러분도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부활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밤에 발표된 PC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보신 다음에 3월 증시를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고 뭔가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거 얘기하죠. 비트코인 신고가 돌파. 이게 사실은 뭐 1억 돌파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듣는 얘기는 뭐 2억, 2억 5천 뭐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고 있어서 와, 사실 저는 이게 어디까지 가려나 저는 이제 관망자의 입장을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는 가상시장 이제 빙하기가 끝났다는 그 기대감이 좀 화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원화마켓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이제 1,000만 원이 넘게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관련주들 역시 좀 뜨거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이게 관련주를 사야 되냐 아니면은 뭐 이거에 비트코인 직접 매수를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손석구 평론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직접 매입해야죠. 네. 워낙 뜨거운 뭐라 해야 될까, 불장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지금 랠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게 기존과 다른 패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보면 비트코인 ETF 안에서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하루 동안 거래량만 따져봤더니 미국 ETF 얘기입니다. 전체 10조 2,740억 원.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76억 9천만 달러. 이게 이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를 확인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현물 ETF가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이후 이제 1회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 역대 최대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세 상승의 기운이 몰린 건 분명히 맞아 보인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여기서도 이제 큰손 효과가 입증이 됐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업체 블랙록이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예상대로 블랙록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막대한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큰손 효과가 이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뭐냐면 예전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그 저희가 반복되었던 패턴, 그러니까 뜨겁게 치고 올라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훅 떨어지면서 변동성을 확 키웠던,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당했다면 이제는 현물 ETF라는 제도권 안에 상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이전과 다른 자금의 성격이라는 거죠. 즉 단기성으로 어떤 매수 매도를 눌러가면서 변동성을 키웠던 자금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성과 목적을 갖고 들어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전처럼 언제 그랬냐는지 훅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많이 줄었다고 보고, 이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안정성을 갖고 투자할 여지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굳이 그 질문을 하신다면 저 같으면 지금은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는 게 나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립니다. 주식 생각해서 기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난번 사실 이제 이 반감기까지는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았었잖아요. 거의 뭐 개인들 자금 위주로 했었고 뭐 기관이겠지만 뭐 뒤에 했었었는데 이번에 블랙록이 들어오면서 확실히 반감기에 대한 어떤 하락이 또 예전보다 적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방금 말씀해주신 좋은 말씀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뭐 하고 싶으신 분들 해보시고 각자 스타일 맞춰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 이 기세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한국에도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인가, 사실 이게 또 도마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관련 공약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의 연계 상품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 사실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 이게 증시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우리 이거 이영훈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 ETF 도입 여부를 갖다가 정치권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일단 금융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것이지 정치권에서 풀어주네 마냐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 증시 자체가 좀 뭐라 그러죠? 지수는 좀 올라오고 있지만은 사실 이렇게 활동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많이 갇혀 있는 느낌이고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보다는 내 주식만 빼고 다 오른다는 느낌을 갖는.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는 날 보면은 통상적으로 오르는 종목 대비해서 3-4배가 빠지거든요.
근데 오르는 날 보면은 비슷해요. 오르는 종목, 빠지는 종목이. 그 얘기는 결국은 지수는 올랐지만 그 기간 동안에 오른 종목보다 빠진 종목들이 평균적으로는 더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제 MZ 세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이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매매를 하는, 그래서 주로 성장주에 많이 베팅을 했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ETF가 설정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증시에는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뭐 많은 자금을 빼 나가 버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볼 때도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 쪽이 애매해지면 뭐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가상 자산도 어느 정도 그렇게 영향을 좀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주식 시장보다는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가상화폐 시장이 뭐 지금은 좀 뭔가 이제 무리가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에 대한 거는 주식 시장보다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현물 ETF 호재가 나왔고 4월 달 또 반감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살아 있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까지만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은 뭐 하반기든지 위험 자산에 속해 있는 이 가상 자산에 또 뭔가 상승 모멘텀이 불러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언제까지 갈까요? 뭐 얼마까지 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 가상 자산을 투자를 할 때 어쨌든 평론가님은 직접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상로 파트너님 생각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뭐 ETF나 아니면 직접 투자나 했을 때 이 네.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이제 ETF에 투자하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우리가 과거 2021년도 이제 메타버스 ETF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면서 11개 정도가 단기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작년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2차전지 ETF가 또 16개 정도가 나타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또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ETF가 된다는 것 자체가 주가에 대한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이 비트코인이 무제한적으로 그냥 찍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2145년까지 2100만 BTC를 찍어내겠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반감기가 이번에 4월 달에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와 공급, 거기에서 결국에는 이제 희소성에 대한 원칙이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에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저는 이제 현물의 입장에서도 뭐 1억 이상에까지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저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내 주식상에서도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저처럼 비트코인에 대해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국내 주식상에서 한번 그에 따른 관련주를 한번 파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선 이제 현재 국내 주식상에서 본다면 업비트와 관련된 기업이 우리기술투자와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비썸거래소에 대해 비썸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T사이언티픽이라는 기업이 있고, 그 T사이언티픽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위지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상에서도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기업을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넥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넥슨은 직접적으로 국내에 상장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열사가 넥슨 게임즈가 존재를 하고, 이 넥슨이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은 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1717개에 대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거 5,600만 달러에 2021년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다들 우리가 이 김정주 회장보다는 주식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들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 비트코인이 현재는 더욱더 크게 상승을 했던 바, 그에 따른 평가 가치도 바뀔 수 있고, 그러면 연결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넥슨 게임즈에 대한 주가도 한 번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뭔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실물에 대해서 우리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고, 이제 시장 역량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이상로 대표님 제가 종목 얘기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와, 제가 뭐 할 게 없어졌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고요. 이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과연 PC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반기 증시를 가로지를 PC 이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어쨌든 미국은 최근에 AI 랠리를 잇고 있었던 AI 랠리에 잇고 있었던 달러 강세 그리고 금리 압박이 좀 이제 심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PC가 만일 예상치를 뭐 CPI처럼 상회를 해버리게 될 경우에 금리 인하 시기가 한참 후퇴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온 상황인데, CPI에다가 PC까지 겹쳐버리면 아무래도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PC 예상 수치 그리고 PC 발표에 따른 투자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거는 우리 이영훈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PC 관련해 가지고 지금 블룸버그 컨센이 그 헤드라인이 2.4고 코어가 2.8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이제 하는 인플레이션 나우라고 하는 데서는 2.3, 2.7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나왔었던 게 이제 헤드라인이 2.6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어가 2.9였었는데, 지금 일단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이 그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온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앞서서 PPI라든지 CPI 역시도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뒤로 좀 미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미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최근에 지금 미국 쪽의 어떤 트레이더들 또는 애널리스트들 분석들을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다시 5월, 6월 가면서 다시 좀 그 리바운드 되는 어떤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하가 더 미뤄질 수도 있다. 또 심지어는 그 연은 총재들 가운데서는 뭐 연 말이나 돼야 될 것 같고, 또 좋게 보는 쪽에서는 뭐 올해 연내 3회 정도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심지어 지금 6월로 예상하고 있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값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조금 주저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다시 이게 급하게 반등하는 그림이 아니라 그러면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단기 달러 자금 시장 자체가 지난번부터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계속해가지고 지금 뭔가 좀 그 수급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 1분기에 그 재무부에서 이제 달러 국채 찍어내는 걸 갖다가 이제 금액을 좀 확 줄여버린 것도 있었고, 단기채 비중을 확 줄였었거든요. 이게 아마 이대로 가게 되면은 지준이라든지 또 RRP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면은 RRP 같은 경우는 한 4월 내지는 5월이면은 거의 바닥이 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간에 유화적인 제스처는 길지 않은 시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기대감은 또 반대로 또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좀 받을 수 있지만은 이게 시장을 풀어뜨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단기적인 영향을 쓸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대세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보통 1월 CPI도 마찬가지인데 1월 PC 같은 경우도 왜곡이 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절적인 조정을 이제 그거에 대한 오류를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물가에 대한 부담도 일시적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PC의 왜곡에 대한 부분 우리 평론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연준이 사실 이제 그 금리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CPI보다 이제 PC를 좀 더 우선순위에 두고 본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지난번 CPI가 예상보다 이제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일시적인 충격을 받았었고, 물론 그 뒤에 수습은 되긴 했지만 그때 CPI가 왜 이렇게 높게 나왔었냐라는 이유를 보면 주거 비용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PC는 상대적으로 여러 이제 평균을 낼 때 주거 비용에 대한 가중치가 이제 CPI보다 낮아요. 낮으니까 예상만큼 우리가 이제 높게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걸 전제를 깔고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헤드라인 이제 PC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 2.4, 전월비는 0.3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일단은 만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지난번 CPI는 빨리 수습이 됐던 건 그 뒤로 이제 계절 조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석이 됐고,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추세 자체는 이제 변함이 없다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좀 빨리 수습이 됐고, 더욱이 중요한 거는 이제 M7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그 이슈를 좀 덮어버린 영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얘기가 다르죠. 상황이 다르죠. PC는 연준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인데, 이게 만약에 예상외로 튀어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저는 시장 받는 충격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딱 1차적으로는 이제 신면물 금리 같은 이런 중고금리가 지금 이제 4.2인데 이게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면 아마 더 우려될 4.4, 4.5 이런 수준까지도 높아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는 더 부담이 커질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예상이 충족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4.0 정도로 좀 이제 레벨을 낮춰서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PC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되게 중요한 시장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다. CPI보다 훨씬 더요.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님 말씀처럼 만일 시장의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이 역량이 길게 갈까요? 아니면 이사님 말씀처럼 좀 짧게 그냥 끝나버릴까요? 이번에는 길게 가지 않을까요? 지금 CPI 때문에 지금 어쨌든 금리 인하 시점이 6월까지로 다 밀려버렸고 네. 최근에 이제 연준 관계자들 발언 나오는 거 보면 매파적이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신중해졌어요. 인하 시점에 대해서 계속 뒤로 밀리는 듯한. 그래서 네. 보수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3회 그 금리 인하 횟수를 예상을 한다면 이건 하반기부터 하겠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6월을 넘기겠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PC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오겠죠. 아, 정말 6월도 힘들겠구나. 그러면 이제 정말 하반기야 돼서야 금리 인하가 시작되겠다라는 게 아마 대세로 굳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확실히 그러면 이제 M7이 좀 조용한 상황에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슈가 별로 없잖아요. 미국도 뭔가 되게 불안불안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게 돼버리면은 좀 조정의 어떤 빌미를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 3월에 분위기를 가로지를 이제 PC가 오늘 발표되는데 이 가운데 그럼 제가 세 분이 주목하는 3월의 주도 섹터 이제 참고를 해보실 만한 시청자분이 참고해 보실 만한 주도 섹터를 세 분 한번 각자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파트너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대세 흐름 자체가 AI라는 이제 시발점으로 출발을 해서 그것이 이제 반도체라는 하드웨어 그리고 생성 AI라는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에 대한 확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대만 가권 지수라든지 니케이도 그렇고 현재 독일 증시 그리고 지금 프랑스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대부분 다 우상향을 보이는 곳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첨단 산업과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비중이 큰 나라들이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3월 달에도 큰 흐름 자체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 관련된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HBM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여 왔다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HBM에 대한 성과를 낸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 과정들에서 이제 삼성과 관련되었던 장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도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최근에는 이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도 대장주가 계속적인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안에서도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올랐던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은 현재 저 PBR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배당 성향과 그리고 PBR 그리고 이제 PER 그리고 ROE를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한 주안점을 봤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필수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것들이 바로 이 자동차 업종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특히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지분 보유가 이루어져 있는 기아라든지 또는 이제 자동차 부품단에서는 SL 같은 기업들은 상당한 재평가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적이 갖춰져 있는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도 반드시 3월 달에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합을 해보자고 하면은 삼성 관련된 장비, 반도체 업체 특히 이제 좀 네. 순환매가 돌고 있고 돌지 않아서 낮에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PBR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영훈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좀 많은데요. 그 우선은 저 PBR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앞서 이제 자동차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저 PBR 이슈도 있고 네. 밸류업 이슈도 있지만 저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저 그룹사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주 전반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그 수은법이 아마 3시 조금 넘어선가 아마 통과가 된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요. 이 수은법 통과되기 전에 주가가 좀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위시해 가지고 이 방산주들이 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네. 여기서 좀 조정을 좀 받게 되면은 이제 올해 이제 폴란드 2차 계약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향후 예정됐었던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물꼬를 좀 틀 여지가 있어서 성장하고 그러니까 수주와 실적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저기 2차 전지 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전해액 쪽이 워낙에 좋긴 했었지만은 네. 전 전해액 쪽은 좀 부담스럽고요. 네. 여전히 이제는 지금 그 리튬 가격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8일 연속으로 좀 강하게 올랐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9% 넘게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탄산 리튬 가격이. 그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리튬 가격도 올라가는 데다가 최근에 니켈 가격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은 그림 자체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전해액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양극재 쪽에서 시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가져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조금 3월, 4월을 놓고 본다 그러면 바이오 역시도 알테오젠으로 촉발된 그 상승의 흐름이 이제 추가 2차 이제 4월에 5월에 있는 AACR이나 아스코를 대비해 가지고 종목들을 좀 편입해 놓으시면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고요. 뭐 당연히 PBR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은법과 관련해서 방산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좀 오르긴 했지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말씀하셨고 그 2차 전지는 뭐 양극재 뭐 여러분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양극재 이제 좀 돌아설 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바이오는 한 3, 4월 정도 보고 투자를 좀 하시면서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길목에 좀 지키고 있다가 이제 지나가는 수익을 받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석구 평론가님.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주식 전문가가 아니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냥 기본적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 PBR주라고 우리가 그동안 불렀던 소위 이제 그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건 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실망 매물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시장의 어떤 대세의 한 부분으로 들어온 건 맞다고 보고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보는 건 아까 이제 현대차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자동차주 특히 현대차 기아에 들어가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왜 그럼 수급이 이렇게 개선이 됐냐? 그러면 저 PBR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배당 매력 같은 경우 다 부각이 됐거든요. 뭐 중간 배당도 이제 하니까요. 그다음에 PBR도 높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조립식처럼 맞춰져 가는 부분들이 자동차주의 수급을 좀 개선되는 원인이지 않았나. 뭐 이거는 가회적인 얘기긴 하지만 삼성동 그 현대차 부지에 네. 고층 빌딩을 안 짓기로 했어요.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되게 재무 리스크를 덜게 된 이런 네네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애플이 애플카를 포기했습니다. 아, 그렇죠. 자율주행차를 포기를 했다는 소식이 이제 유력하게 전해졌죠. 네. 이거는 향후에 이제 애플이 하는 막강한 경쟁자가 자동차 업체들한테 등장할 네. 수 있는데 네. 애플카가 자동차를 접었다는 거는 네. 현대차 입장에서도 네. 잠재적인 적 하나가 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우리 정책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증시 부양에 대한 여러 카드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지금 실행이 하나둘씩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증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 하에 증권주에 대한 어떤 매력도 살아 있다라고 보고 반도체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이제 HBM이나 이런 게 아닌 전통적인 어떤 레거시 반도체, CPU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램이 얼마나 수요가 살아날 것이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반도체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하나 꼽자면 저는 방산주. 방산주는 저희가 이제 이 경주마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잊을만 하면 자꾸 뉴스가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잊을만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잊을만 하면 해외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여러 뉴스들이 있었죠. 지난주에도 짚어봤지만 뭐 수출입은행의 자본 요건 확대라든지 방산주 관련된 이제 시설 세액 공제에 대한 이야기도 호재로 작용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트럼프가 또 강력한 발언을 했죠. 사실 이제 나토 동맹 체제 집단 방위 조약을 체제로 갖고 있는 나토 집단 방위 조약에 대해서 깨는 사실상 금기어적인 발언을 또 하면서 결국 트럼프가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근소하게 대통령이 될 것으로 이제 점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독일에서는 핵무장론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의 해구산 아래 믿을 수 없다.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독일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나토 31개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이제 니즈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됐단 말이죠. 그럼 이걸 우리 방산주와 연결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폴란드에 어쨌든 1차 수주 물량을 했잖아요. 네. 전달을 했잖아요. 계약을 따냈단 말이죠. 나토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의 어떤 K방산이라는 아주 실효성 있고 기술 좋고 제품도 좋은 어떤 방산 무기에 대한 그 어필을 이제 나토 국가들한테 하게 됐단 말이죠. 폴란드를 기점으로 해서.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맞물려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무기 수요, 그 다음에 핵심 시장으로 들어가는 K방산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갔었을 때 방산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좀 투자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 주식 전문가 아니시라고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되게 좋은 말씀 많이 주셨어요. 자동차에 대한 얘기 해주셨고요. 그리고 증권주에 대한 얘기, 그리고 반도체, 특히 반도체는 이제 DRAM이나 레거시죠. 그리고 이제 방산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세 분이 말씀하신 이 업종들 여러분들이 공부 한번 해보시고 각자 맞는 스타일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PBR 얘기 조금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본격적으로 어쨌든 3월 주도 섹터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이걸 한번 좀 딥하게 들어가 볼 건데, 어제 좀 맹탕이었죠. 밸류 프로그램 이제 페널티 거론되는 뭐 관련 사항 뭐 짚어볼 텐데, 주주환원 등 이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증권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퇴출시키겠다, 이게 되게 세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오늘 다시금 PBR주가 좀 꿈틀거리고 있는데, 요거 앞으로 센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이상록 파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식 투자자들의 의견을 일부 들었다고 저는 네. 판단합니다. 그만큼 이번에 그 26일 날 발표되었던 밸류 프로그램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강제적인 조항이 없다라는 부분, 뭐 자발적 의지에 맡긴다라는 부분으로 많은 방송국이 좀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좀 더 강한 발언을 통해 가지고 다음에 수정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강제 조항도 일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다고 보는데, 이런 이슈가 지금 현재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본질적인 부분은 주가를 계속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저는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은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공매도 금지 요건을 형성했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얘기했던 것이 이제 세제 완화 얘기를 카드를 또 꺼냈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얘기하는 게 또 저PBR 관련된 부분에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현재 정부는 상당한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발표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던 이런 저PBR이라든지 또는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추가적인 부양을 하기 위한 계속적인 이런 발언들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과 또 강제 조항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따른 것들이 앞으로도 시장에는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단기간에 저PBR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뿐, 그리고 거기에서는 상승할 때는 또 선별적인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건설주들이 저PBR 주들이지만 우리가 그런 건설주들에 대한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뭐 철강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PBR이지만 이런 철강주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로 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결국 실적도 함께 나올 수 있는 이런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밸류업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3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종목에 대한 얘기, 섹터에 대한 얘기 우리 앞에서 한번 다뤄봤으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두 분은 방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까 파트너님께서는 반도체랑 자동차만 말씀해 주셔서 네. 방산은 아무래도 저도 조금 궁금해가지고 수은법 통과가 됐으니까 3월 달 이후에 방산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산주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이제 이 방산주가 예전에는 그 전쟁 테마의 고인물 삼총사라고 해서 맞아요. 그래서 빅텍, 스페코, 퍼스텍 이 기업들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체질적인 부분이 개선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독수리 오용제 기업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LRG 넥스원이나 또는 지금 현재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풍산,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뭐 이렇게 5개를 꼽고 거기서 1개를 더 꼽는다면 하나시스템 정도를 꼽아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방산주들도 실적에 대한 측면에서 본다면 실적 자체가 회복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방점을 좀 찍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신 방산주를 볼 때 우리가 성장주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여기에서 2배, 3배 넘어간다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운영에 대한 미학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방산주는 저도 예전에 많이 해봤지만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뭐 갑자기 올라가지고 왜 올라 찾아보면 이제 쌌다 그러고 이제 내가 먼저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 뒤늦게 가가지고 이제 피해를 봤는데 요즘에는 우리 방산업체들이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발생하고 나서 이제 싼 값에 이제 많은 걸 판매하고 나서 좀 패턴이 좀 바뀐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방산주 얘기를 제가 세 분께 한번 다 여쭤봤는데 요거 참고하셔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 이영훈 이사님 말씀해 주신 바이오 쪽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실 바이오 하면 예전에 영광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코스닥 바이오가 가야 된다. 뭐 위아더 월드에서 바이오 하나 올라가면 다 따라 올라가고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이런 식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관심에서 멀어졌어요. 2차 전지가 나오면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해외 기술 이전 나오고 있고 임상 호재들 나오고 있고 완연한 상승세가 그려지고 있는 바이오 3, 4월 달에 어쨌든 계절적으로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 이영훈 시장님께 한번 조금 더 딥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년 이후를 놓고 보면은 해마다 1월, 2월은 약했었고요. 3월, 4월은 강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학회나 컨퍼런스 일정하고 좀 맞물려 있거든요. 네. 1월 달에는 JP모건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11월, 12월이 또 강했어요. 우리도 작년에 그래왔었고 1월, 2월이 좀 약했던 거는 그 학회가 그 다음번에 이제 큰 게 있는 게 AACR이 4월에 있거든요. 네네. 아마 올해는 4월 5일에서 10일 그 기간에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그 AICR이 이제 4월에 있기 때문에 1월, 2월은 약하지만은 3월부터는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가 시작이 되고 네. 관련된 기업들이 좀 이제 그 하나씩 부각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에는 또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 또 아스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3월달 중순경에 지금 그 3월 14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그 메시라고 하는데 이제 그 치료제가 FDA에서 승인이 나냐 안 나냐가 결정이 납니다. 네. 그게 나게 되면은 여태까지 거기에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신약이 새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승인이 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쪽을 개발하고 있는 그 제약사들도 좀 있고 하거든요. 관련된 기업들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벤트로 또 놓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하나가 이제 도나메맙이라는 게 또 이제 네.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나는데 아마 승인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승인이 나게 될 경우에는 역시 뇌질환 관련된 종목들 네. 역시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주로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한 기업도 있고 네. 실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추적해 보시면은 네. 뭐 3월, 4월은 어쨌든 바이오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이번에 바이오 쪽 섹터를 크게 그러니까 움직였던 거는 HLB가 이제 네. 최종 그 미팅이 남았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 수정 계약을 통해 가지고 키트루다에 대해서 그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앞에서 그 상대방을 그동안 적시를 안 했다가 외신에서부터 이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라이센스 아웃을 해놓고 나서 신약까지 가는데 최종적으로 신약 개발까지 돼가지고 성공을 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라이센스 네네. 아웃 해외로 한 것 중에서. 네네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한층 더 다가섰고 더더군다나 그게 현재 시장에서 팔리는 금액으로 봤을 때 20조가 넘어가는 그 큰 그 빅파마의 어떤 그 블록버스터 제품이 네. 그 SC 제형으로 바뀌는 거를 가지고 독점 계약을 해가지고 이게 2040년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은 이게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회사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쵸. 이제 그것이 하나의 바이오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관련돼 있어서 해외의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나 빅파마 쪽으로 그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거나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계속 관심을 가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행사도 많고 확실히 3, 4월 달은 이제 바이오 쪽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쪽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미국의 노보노디스크나 뭐 일라이 릴리에서 바이킹 테라피틱스까지 최근에 글로벌 비만약 관련 상승세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인플루언서가 나서 사가지고 뭐 복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볼 어떤 바이오 섹터 내 테마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상록 박사님? 네, 우리가 작년부터 불러왔던 것이 이제 비만약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이었는데 뭐 지금 앞서서 우리 앵커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임상 승인이 또 떨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우리가 관련된 국내에서도 기업들을 찾는 노력들이 상당 부분 작년부터 이어졌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이런 비만약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 이제 당뇨병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요즘 들어서 좀 선별적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지금 보면 뭐 일라이 릴리사라든지 또는 이제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바이킹 테라퓨틱스에 대한 기반이 되는 것이 GLP-1 소재에 대한 부분이고 그 GLP-1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국내에서 비만약 치료제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또 한미약품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본다면 이런 한미약품에 대한 부분이 또 임상 3상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고 그런 과정들이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붙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비만약 치료제로 알려져 있던 뭐 인벤티지랩이 갑작스럽게 하락을 한다든지 뭐 펩트론에 대한 주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테마성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만약 치료제 관련된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대형주 위주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바이오 투자할 때 사실 저도 바이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악성 루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루머를 경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27일 날 펩트론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하한가에 가까운 하락을 좀 보였었습니다. 역시 찌라시죠. 예, 이게 이런 찌라시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HLB나 뭐 알테오젠 같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악성 루머에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 이영훈 이사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상 그거는 회사를 알아야 되고 알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로 투자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루머, 네. 간대더라, 네. 그리고 뭐 한대더라 이렇게 자꾸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나면은 주가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특히 회사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관련 자료를 많이 보셔야 돼요. 네. 그게 아니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럴 자신이 없으시면 바이오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진짜 어렵죠. 사실 저도 이게 안 돼가지고 바이오 매매는 사실 저도 거의 안 하는데 이건 뭐 각자 이제 스타일 따라 다르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좀 깊게 하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총선 다가왔죠. 총선 뭐 대선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항상 이제 저출산, 정책주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 전반적인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 0.6명까지 떨어진 한국의 저출산을 조명한 기사가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뭐 심각해지는 저출산 속에서 육아용품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수요가 떨어지면 주가도 좀 낮아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육아용품의 주가 상승 배경, 뭐 이런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 우리 손석구 평론가님 혹시 네.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음. 네. 이런 이제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이런 식의 이제 뭐 어떤 방향이 됐던 이제 테마성 뭐 루머들이라든지 총선 발표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게 될 텐데 특히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데 유아 관련주가 왜 네. 폭등을 하게 되는 걸까? 이건 상식적으로 부합하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그 대의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 이런저런 이유를 붙일 수는 있겠죠. 네. 뭐 관련 정책이 나올 것이다,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대부분은 100% 지켜지는 게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테마로만 인식을 하시고 여기에 휘둘려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지금 저출산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정부 대책이 계속해서 늘어날 여지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옥석을 좀 가리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교육주도 올랐었고요. 네. 유아 관련주도 올랐었거든요. 사실 이게 다 맞지 않아요. 결이 다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고령화주와 관련된 예산, 이와 관련된 수혜주가 뭐가 있어 이걸 찾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발 물러놓고 생각해 보시면 금방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확실히 저출산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저출산도 사실 이게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팔아야 되는데 팔려면 아이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출산보다는 고령화 쪽에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뭐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애국자시죠? 자녀 3분 있으신 우리 이상로 파트너님께 그럼 관련주들 정책 관련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봐야 될지 이거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책 테마주를 하려고 4년 또는 5년마다 한 번씩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것은 이제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정책 테마주라든지 이런 정치 테마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접근을 하시려면 무조건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시세 자체가 앞서서도 우리 평론가님이나 또는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과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쪽에 대한 종목군들은 말 그대로 단기성에 대한 부분으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보면 뭐 교육주라든지 교육주는 또 의대 정원이 또 늘어날 수 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교육주 편입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는 이제 우리가 저출산이라든지 또는 벤처 투자회사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더 종목을 보시면서 트레이딩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파트너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종목 잘 공부하셔가지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번 주 저희 경주맛 또 한 주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되게 많은 얘기들 나왔고 되게 많은 테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된다.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성공 확률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주만 다시 찾아올 것이고요. 경주만과 함께 증시를 헤쳐나갈 다음 주 전략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